할머니, 지금 사인하면 죽습니다. 당장 도망가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정의로워야 할 곳, 법원. 그곳이 가장 잔인한 범죄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75세 한정순 할머니는 며느리 손에 이끌려 법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보호 절차예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10년간 믿었던 며느리, 그녀의 진짜 정체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들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가족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도 우리 함께 사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정순입니다. 올해 75살이고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엔 은행에서 수표 감별사로 일했어요. 위조 수표를 가려내는 일이었죠. 단 몇 초 만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그게 제 특기였습니다. 눈빛 하나, 잉크의 번짐 하나, 종이의 질감까지 놓치지 않는 관찰력. 그게 저를 먹여 살렸어요. 그 시절엔 제법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도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저를 찾았거든요. 한정순 씨가 보면 바로 알아낸다는 소문이 있었으니까요.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은퇴 후엔 종로 골목에 작은 골동품 가게를 열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래된 도자기와 서화를 감정하고 가끔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과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 낙이었죠. 하나뿐인 아들은 일찍 결혼해서 독립했고요. 며느리 지연이는 지극정성으로 저를 모셨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들렀어요. 어머니, 드실 거 챙겨왔어요.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10살 연상인 제 딸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명절 때도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가고 제 생일엔 꼭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싶었죠. 제 친구들도 부러워했어요. 그런 며느리 어디서 구했냐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보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지어왔어요. 한의원에서 어머니 체질에 맞춰 조제했대요. 꼭 드세요. 달콤하면서도 약간 쓴맛이 나는 액체였습니다. 매일 아침 지연이가 직접 와서 따라주고 제가 마시는 걸 확인했죠. 처음엔 그냥 효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마시고 나면 이상했습니다. 머리가 몽롱해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지연이가 물을 때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들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요즘 많이 잊으시네요.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실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니, 걱정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눈빛엔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자꾸만 한 가지를 물어봤어요. 어머니, 옛날에 할아버지께서 숨겨두신 재산 이야기 혹시 기억하세요? 그 금괴며 채권 같은 거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 집안의 비밀이었으니까요. 6.25 전쟁 당시 제 조부께서 급히 숨겨둔 금괴와 채권, 현재 가치로 3천억이 넘는다는 그 재산. 그걸 찾을 수 있는 단서를 가진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그리고 2024년 10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이가 평소보다 더 일찍 이른 아침부터 제 집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모시러 왔어요. 그녀는 제 옷장을 뒤져 가장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직접 입혀주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겨줬어요. 화장도 해줬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차려입어야 하니? 저는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어머니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절차예요. 법원에 잠깐 다녀오시면 돼요. 요즘 노인분들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미리 법적으로 보호장치를 만들어두는 거예요. 법원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니? 아니에요, 어머니. 전혀요. 그냥 서류상 절차일 뿐이에요. 복잡한 건 제가 다 해드릴 테니 어머니는 그냥 제 옆에만 계시면 됩니다. 지연이의 설명은 친절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를 믿었으니까요. 10년 동안 한결같이 저를 모셔온 며느리가 저를 해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니 숨이 막혔어요. 높이 솟은 회색 건물은 마치 요새 같았습니다. 지연이가 제 팔을 부축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검은 가운을 입은 변호사들,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 낯선 얼굴들, 웅성거리는 소리들.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102호 법정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가 서류 좀 확인하고 올게요. 지연이는 저를 법정 밖 대기석에 앉히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데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시간이 참 천천히 가더군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실례합니다.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법원 실무관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재판 관련 안내문입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건네는 척하면서 제 손에 작은 쪽지 한 장을 쥐어줬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다급했어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뭔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작은 글씨로 급하게 쓴 것 같은 필체였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사인하면 죽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순간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표 감별사 시절 훈련받았던 그 날카로운 직관이 되살아났어요. 일주일 전부터 매일 마셨던 보약, 그걸 마시고 나면 흐릿해졌던 기억들, 며느리가 몰래 통화하던 내용 중 우연히 들었던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곧 끝나요. 법원에서 확정되면 그 돈은 전부, 그리고 며느리가 최근 들어 자꾸만 물어봤던 것들, 조부의 재산, 금괴의 위치, 증명 서류가 어디 있는지, 나를 없애려는 거구나.
손에 쥔 쪽지가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75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니 지연이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50대 중년 남자. 두 사람은 고개를 맞대고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가끔씩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빨리 걸었습니다. 화장실을 지나 비상구 표시를 따라 계단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어디 가세요?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75살 노인이 법원 복도를 뛰고 있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걸.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법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인생이 통째로 빼앗길 수 있다는 걸.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왜 법원에서 도망쳐야 하는 걸까요? 저는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 며느리로부터, 제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로부터. 과연 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75살 노인의 다리는 제 마음을 따라주질 않았어요. 한 계단, 두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 할머니, 위험해요. 멈추세요. 지연이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에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다급하고 뭔가 필사적인 느낌이었죠. 3층, 2층, 1층. 저는 숨을 몰아쉬며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1층 출구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 그들은 무전기를 들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들도 한패구나.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수십 년간 위조범들과 싸워온 감각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향을 바꿔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4층으로 향했어요. 복도는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같은 모양의 문들, 같은 색깔의 벽들.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됐어요.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아까 그 젊은 실무관이었어요. 할머니, 저 믿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는 제 손을 잡고 복도 끝으로 달렸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왜 날 도와주는 거죠? 저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제 이름은 강준혁입니다. 법원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준혁 씨는 저를 데리고 직원 전용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좁은 복도를 지나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자료실 같은 곳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숨어 계세요. 제가 상황을 정리하고 올게요. 준혁 씨가 말했지만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기다려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아야겠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재판은 성년후견인 지정심판이었어요. 성년후견인? 그게 뭔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할머니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며느리인 박지연 씨가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되죠. 할머니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단 말인가요? 네. 서류를 보니 할머니가 심각한 치매 환자라고 되어 있었어요. 의사소견서, 정신감정서, 심지어 할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까지 있었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멀쩡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압니다. 할머니를 직접 보니 전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의사소견서의 서명이 위조된 것 같았어요. 저는 10년 동안 수천 건의 서류를 봤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이 생겼죠. 그 서명은 떨림이 있었어요. 누군가 다른 서류에서 복사해서 붙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혁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젊은이의 눈빛에는 정의감이 있었어요. 요즘 보기 드문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왜 당신이 날 도와주는 거죠? 당신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요? 준혁 씨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어요. 5년 전에요. 저는 그때 법대생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나눠 가졌어요. 할머니는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법원에 취직했어요. 이런 일을 막아보겠다고요. 하지만 법원 안에도 이런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판사, 변호사, 의사들까지요.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노인들은 저항할 힘도 없고 믿어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 젊은이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이쪽을 수색해봐. 남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 씨가 재빨리 일어났어요. 할머니, 제 휴대폰이에요. 비밀번호는 1225입니다. 뭔가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할머니 댁 골동품 가게, 그곳에 뭔가 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서류에 할머니 재산 목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3천억짜리 상속 재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증명할 서류가 아직 그들 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군요. 저는 재빨리 이해했습니다. 맞아요. 그걸 찾으세요. 그게 할머니를 살릴 유일한 증거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준혁 씨는 태연하게 서류를 정리하는 척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한 남자가 물었어요. 서류 정리 중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준혁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노인 한 명 못 봤어?
일은 중반쯤 되는 할머니. 못 봤는데요. 여기는 직원 외 출입금지 구역이잖아요. 남자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는 책장 뒤에 숨어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분명 이쪽으로 왔다고 했는데 남자들은 투덜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준혁 씨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10분 후에 직원 식당에서 식사 시간이 시작돼요. 그때 사람들 틈에 섞여서 건물 밖으로 나가세요. 후문 쪽으로 가시면 택시 승강장이 있어요. 당신은요? 저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꼭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세요. 10분 후, 저는 법원 직원들 사이에 섞여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복 위에 준혁 씨가 빌려준 긴 가디건을 걸치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지연이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못 찾았어요? 어떻게 노인네 하나를 못 찾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알던 다정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반대쪽으로 걸었습니다. 후문이 보였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후문을 통과해 밖으로 나갔어요. 택시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뛰어 올라탔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종로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지연이가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택시는 법원을 벗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차 안에서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도망쳤구나. 며느리한테서, 법원에서. 그런데 이제 어떡하죠?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아들에게 갈 수도 없어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혁 씨가 준 그 휴대폰이요.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그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치매 노인 실종이라고요. 할머니를 찾는 사람이 모두 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골동품 가게로 가서 그 증거를 찾으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평소에 평화롭게 보이던 거리가 오늘은 위험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도망자예요. 75살에 법으로부터 도망치는 할머니. 며느리는 저를 실종된 치매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병원에 가두려 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 저는 영영 나오지 못하겠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어요. 단 한 번도 남을 속이거나 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저는 싸울 겁니다. 제 명예를 위해서, 제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는 수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골동품 가게에 숨겨둔 그 서류를 찾아야 해요. 조부께서 남기신 유산의 진짜 증명서를요. 하지만 그곳에도 이미 그들이 와 있을지 모릅니다. 과연 저는 그 서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붙잡히고 말까요? 택시에서 내려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엔 조용한 이 골목이 오늘따라 묘하게 시끄러웠어요. 골목 입구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제 가게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멈춰 섰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골목 귀퉁이 구멍가게 앞에서 오래된 단골 김 사장님이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김 사장님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한 사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TV에서 난리가 났는데. TV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 사장님은 급히 가게 안으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가게 구석에 있는 작은 TV를 가리키셨어요.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 긴급 실종,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자막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심한 치매를 앓고 계세요. 오늘 아침 병원 가는 길에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사라지셨어요. 겨울인데 옷도 제대로 안 입으시고 제발 어머니를 찾아주세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진짜처럼 보였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연기력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제 아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우리 모두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제 아들, 제가 낳아서 기른 그 아들이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 사람들이 내 아들까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한 사장님, 정말 치매가 있으신 건 아니시죠? 저는 사장님을 20년 넘게 봐왔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니에요, 김 사장님. 저는 멀쩡해요. 이건 다 음모예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하지만 제 말을 하면 할수록 김 사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음모라니. 치매 환자들이 다 그런 말을 하지. 그런 생각이 김 사장님 얼굴에 쓰여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TV에 제 얼굴이 나갔고 저는 위험한 치매 노인이 됐어요. 이제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어요? 김 사장님 가게를 나와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 할머니 혹시 TV에서 본 것 같은데? 112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갈 수 없어요. 아들에게 갈 수도 없고요. 친구들, 그들도 TV를 봤을 겁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알고 있겠죠. 저는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고 오랜 친구 영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언니 나야. 정순이. 정순아, 어디 있어? TV 봤어. 애들이 얼마나 걱정하는데. 빨리 병원 가야지. 언니 들어봐. 나 치매 없어. 이건 다 며느리가 꾸민 거야.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정순아, 너 예전부터 며느리 의심하더니 이제 이런 소리까지 하니? 그게 바로 치매 증상이야.
피해망상이라고. 언니, 야, 나 지금 며느리한테 전화할게. 내가 어디 있는지 말해줘야지. 추운데 밖에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흐트러진 머리, 겁에 질린 눈, 떨리는 손. 정말로 정신 나간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차가운 전화부스 바닥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흐느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혁 씨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며느리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망상형 치매라고 진단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드님이 강제 입원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강제 입원.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특히 가족들이 모두 입원을 원한다면요. 그곳에 들어가면 저는 끝이에요. 약을 먹이고 격리하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게 결정되겠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제정신을 잃거나 아니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겠죠.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요. 75해를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이겨냈어요.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그들의 승리예요. 며느리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저를 사회적으로 죽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치매 환자로 알게 만들었죠.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증거. 조부께서 남기신 진짜 상속 증명 서류.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해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제 골동품 가게 어딘가에 숨겨둔 그것들을 찾아야 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고 옷을 털었어요. 밤을 기다렸습니다. 어두워지면 가게로 몰래 들어갈 거예요. 해가 지고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가게 주변을 지키던 사람들은 없었어요. 아마 저녁 식사 시간이라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뒷문 열쇠를 꺼냈어요. 10년 전에 만들어둔 비상용 열쇠였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는 어둡고 조용했어요. 익숙한 골동품들의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먼지, 그리고 세월의 냄새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뒤편, 제 작업실로 향했어요.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전칠기 장롱. 조부께서 전쟁 중에 사용하셨던 그 장롱이에요. 겉보기엔 평범한 골동품이지만 숨겨진 비밀 서랍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롱 옆면의 특정한 무늬를 눌렀어요.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서랍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안에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금괴 보관 증명서, 채권 원본, 그리고 조부의 친필 유언장. 이 모든 재산은 손녀 한정순에게 상속한다. 눈물이 났습니다. 조부의 글씨를 보니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녹음기. 저는 한 달 전에 이걸 숨겨뒀어요.
며느리가 수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느리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몰래 녹음했던 거예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 판사님,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다음 주면 성년후견인 지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좋아. 그 노인네가 서류 위치를 말하면? 말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냥 조용히 정리하면 돼요. 어차피 정신병원에 가면 오래 못 버틸 거예요. 하하, 역시 자네야. 3천억 중 내 목 30%는 확실하지? 물론이죠. 약속대로.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양복 입은 남자들 서너 명.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요. 저는 녹음기와 서류를 꽉 쥐었어요. 넌 어떻게 여기를? 어머니가 어디로 올지 뻔하죠. 결국 이 서류를 찾으러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지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서류 주세요. 어차피 어머니 거 아니에요. 이제 어머니는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안 돼.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힘들게 하지 마세요. 순순히 주시면 좋은 요양원에 모셔드릴게요. 끝까지 버티시면 어쩔 수 없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구석으로 몰렸어요. 손에는 증거들을 쥐고 있었지만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가 정말 이럴 수 있니? 10년 동안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지연이 웃었습니다. 차갑고 끔찍한 웃음이었어요. 어머니, 이건 그냥 비즈니스예요. 감정 섞을 일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참고 기다렸어요. 이제 보상받을 시간이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다시 열렸어요. 경찰이다. 모두 그대로 멈춰. 과연 저는 구출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조차 며느리의 계획인 걸까요?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요? 경찰이다. 모두 그대로 멈춰. 그 순간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드디어 저를 구해줄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들어오자마자 며느리 지연이 눈물을 터뜨렸어요. 경찰관님, 감사합니다. 제 시어머니를 찾아주셔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추운 날씨에 밖을 돌아다니시면 어떡해요. 경찰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셨어요. 이제 집으로 가셔야죠. 안 돼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해요.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경찰관의 눈빛이 변했어요. 안쓰러움과 동정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아, 또 치매 환자의 망상이구나. 그의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지연이가 경찰관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경찰관님, 이게 병원 진단서예요. 어머니가 심한 치매를 앓고 계세요. 망상 증세도 있고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가족분들과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싫어요. 병원 가면 죽는다고요. 제가 저항하자 다른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억지로 모시고 가고 싶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가족분들과 함께 가주세요.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손에는 여전히 증거 서류와 녹음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증거예요. 녹음기에 다 담겨 있어요. 저는 녹음기를 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가 재빨리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것들을 수집하세요. 녹음기로 혼자 중얼거리는 것도 녹음하시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그것도 증상 중 하나래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뭘 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저는 치매 환자로 낙인 찍혔고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망상으로 치부됐습니다. 할머니, 이제 가시죠. 경찰관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준혁 씨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경찰관님,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관 강준혁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제보할 게 있어요.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끼어드는 거죠? 준혁 씨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저는 오늘 오전 한정순 할머니의 성년 후견인 지정 심판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위조 사실을 발견했어요. 경찰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위조요? 네. 의사 소견서의 서명이 위조됐어요. 그리고 정신감정을 했다는 병원에 확인해 봤는데 한정순 할머니는 그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건 지연이 당황했어요. 준혁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에 오윤석 판사가 연루되어 있어요. 그는 현재 대법관 후보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고 박지현 씨와 불법적으로 유착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한정순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녹음기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경찰관에게 건넸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연과 오윤석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다음 주면 성년 후견인 지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좋아. 그 노인네가 서류 위치를 말하면? 말 안 하면? 조용히 정리하면 돼요. 어차피 정신병원에 가면 오래 못 버틸 거예요. 녹음이 끝나자 실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경찰관이 지연을 바라봤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조작된 거예요. 그 녹음은 조작됐다면 음성 분석을 해보면 되겠네요. 준혁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상황 보고합니다. 현장에서 중대 범죄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응원 요청합니다.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경찰서 가서 하시죠. 경찰관이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판사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연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전화 한 통 했는데요. 곧 연락이 갈 거예요.
몇 분 후 경찰관의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사건이니 법원에서 처리하라고 하네요. 뭐라고요? 준혁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인데요.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명령이에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해결하래요. 지연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결국 또 법정에서 만나게 됐네요. 이번엔 제대로 끝을 보죠. 3일 후 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저는 다시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도망자가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으로서요.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언론에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준혁 씨가 저를 변호하기로 했어요. 그는 변호사 자격은 없었지만 저를 대리할 수 있는 조력자 자격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지연과 그녀의 변호사단이 있었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오윤석이었어요. 판사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준혁 씨가 소리쳤어요. 오윤석 판사는 이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회피해야 해요. 오윤석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강준혁 씨, 증거도 없이 판사를 모욕하는 건 법정 모독입니다. 한 번만 더 그러시면 퇴정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진짜라 해도 그건 불법 녹음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어요. 준혁 씨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오윤석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은 한정순 씨의 성년후견인 지정건과 동시에 정신병원 강제 입원건을 심리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이건 재판이 아니었어요. 처형장이었습니다. 한정순 씨, 당신의 정신 상태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오윤석이 차갑게 물었어요. 당신은 며느리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고 주장했죠? 네, 사실입니다. 당신의 재산이 3천억이라고 주장했죠? 네, 조부께서 남기신. 하지만 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가져온 서류는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오래된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오윤석이 끼어들었어요. 당신은 지난 10년 동안 며느리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전형적인 망상형 치매 증상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멀쩡해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오윤석이 비웃듯 물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에서 몇 장의 수표를 꺼냈어요. 이 수표들을 보세요. 이 중 3장은 진짜고 2장은 위조예요.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오윤석은 비웃었어요. 수표 감별이 침해가 없다는 걸 증명합니까? 제 기억력과 판단력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수표를 하나씩 살펴봤어요.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이 2장이 위조예요. 잉크의 농도가 다르고 용지의 질감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홀로그램의 반사각이 0.3도 틀렸어요. 준혁 씨가 수표를 확인했어요. 맞습니다. 이 2장이 위조 수표예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판사님, 당신이 방금 읽으신 서류 있죠? 그 서류 3페이지 7번째 줄에 오타가 있었어요. 환자를 환장나고 쓰셨더군요. 오윤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그 위치에 오타가 있었어요.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제 기억력은 정상이고 제 판단력도 정상이에요. 제가 유산 사기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바로 그때 준혁 씨가 일어섰어요. 판사님, 그리고 방청석의 모든 분들께 알립니다. 지금 이 재판 과정은 전국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오윤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오전부터 이 법정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언론사에 링크를 보냈어요. 지금 수만 명이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오윤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장 중단해. 이건 불법이야. 불법이라고요? 공개 재판인데 뭐가 불법입니까? 국민들이 법원의 진실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준혁 씨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3일 동안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에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박지현 씨는 지난 5년 동안 3건의 유사한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모두 노인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3건 모두 오윤석 판사가 담당했습니다. 그건 우연이다. 오윤석이 외쳤어요. 우연이라고요? 그리고 3사건 모두에서 노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했습니다. 이것도 우연입니까?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준혁 씨는 계속 증거를 제시했어요. 오윤석과 지연의 은행 거래 내역, 2사람의 만남 기록, 심지어 해외 계좌까지. 이 모든 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노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법의 이름으로 범죄를 정당화하는. 바로 그때 법정 문이 열렸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오윤석, 박지현. 2분은 사기, 위조,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오윤석이 판사석에서 끌려 내려왔어요. 지연도 수갑을 찼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차기 대법관이라고. 오윤석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끝났어요. 정말로 끝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저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해냈어요. 살아남았어요. 준혁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하셨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법정을 나서는데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정순 할머니 화이팅. 정의는 승리한다.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싸운 건 저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이 사회의 수많은 노인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싸움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봄,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사람으로서요. 오늘은 오윤석과 박지연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조부께서 남기신 금괴와 채권의 진위가 확인됐습니다. 정말로 3천억 원이 넘는 가치였어요. 전쟁 중에 숨겨졌던 우리 가문의 재산이 70년 만에 빛을 본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명예가, 제 존엄이 되찾아진 것, 그게 더 소중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법원 내부의 유산 탈취 조직 적발, 대법관 후보, 10년간 노인 8명 재산 가로채, 며느리의 배신, 치매 조작 사건의 전말, 매일같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가장 정의로워야 할 곳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가 벌어졌다는 사실에 말이죠. 가장 힘들었던 건 아들과의 관계였어요. 사건이 끝나고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초췌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제 아내를 믿고 어머니를. 저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일어나렴. 어머니, 저는 자격이 없어요. 강제 입원 동의서에 사인까지 했잖아요. 제 손으로 어머니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속은 거야. 그 여자는 10년 동안 우리를 속였어. 나도 속았고 너도 속았어. 하지만은 없어.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나를 의심한 게 아니라 내 아내를 믿었던 거지. 그게 잘못은 아니야. 아들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40이 넘은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해와 용서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알아. 나도 안다. 이제 됐어. 강준혁 씨는 제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어디 있었을까요? 아마 정신병원 침대에 누워 약에 취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겠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준혁 씨가 법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혁 씨, 고마워요. 오늘도 함께 해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끝까지 지켜봐야죠. 우리는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이번엔 다른 판사였습니다. 정직하고 공정하다고 알려진 분이었죠. 오윤석과 박지연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6개월 전에 그들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초췌하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특히 지연은 머리가 반백이 되어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오윤석은 판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10년간 총 8명의 노인으로부터 재산을 편취하고 그중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방청석이 숙연해졌어요. 피고인은 법을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법을 악용하여 가장 보호받아야 할 노인들을 해쳤습니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입니다. 오윤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오윤석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지연은 시어머니를 포함한 4명의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은 후 재산을 편취하고 살해를 시도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단지 텅 빈 표정뿐이었어요. 피고인 박지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한정순 할머니,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떤 심경일까요? 후련하면서도 슬픕니다. 슬프시다고요? 네. 제가 승리했지만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부서졌어요. 제 며느리는 감옥에 갔고 제 아들은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3분의 노인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아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게 됐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저는 조부의 유산 중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순 노인 인권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했어요.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노인들을 돕는 것,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의 노인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죠. 재단 사무실은 종로의 제 골동품 가게 근처에 마련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강준혁 씨가 재단의 사무국장을 맡아주었어요. 할머니, 벌써 상담 신청이 50건이 넘게 들어왔어요. 준혁 씨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씩 살펴봐야겠네요.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모여 상담 신청서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집을 빼앗길 위기에 있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요양원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노인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 재산을 잃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법률 지원을 해주고 심리 상담을 연결해주고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80살의 최할머니였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도박을 했고 빚이 5천만 원이 넘었어요. 할머니는 그 빚을 갚으려고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가 갚으실 필요 없어요. 사기로 고소할 수 있어요.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제 손자인데 감옥에 보낼 순 없어요. 할머니, 손자분이 할머니를 이용한 거예요. 이건 범죄예요. 알아요. 하지만 최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도 제가 키운 아이인데 제가 뭔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겠죠. 저는 최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잘못은 할머니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할머니는 충분히 잘하셨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해요. 그래야 그 아이도 정신을 차릴 거예요. 결국 최할머니는 고소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재단이 법률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6개월 후 손자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할머니는 빚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손자가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최할머니와 손자는
울면서 껴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요즘 제 일상은 바쁘지만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재단으로 출근합니다. 준혁 씨와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현장을 방문해요. 점심엔 종로 골목의 단골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김 사장님도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십니다. 한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TV에서 봤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셨어요?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오후엔 가끔 골동품 가게에 들러요. 이제는 직접 운영하진 않지만 가끔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녁엔 아들과 저녁을 먹어요. 아들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어요. 많이 힘들어했지만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들어왔어. 그래, 좋은 일이네. 근데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 나한테 자격이 있나 싶어서.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있어. 당연히 있지. 내가 지은 죄가 아니야. 그리고 넌 충분히 속죄했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제 사건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국회에서는 노인 인권보호법이 발의됐습니다. 성년 후견인 지정 절차를 더 엄격하게 하고 노인 학대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이었어요. 법원에서는 내부 감사를 강화했습니다. 판사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혹시 이런 피해를 당하는 건 아닐까? 노인들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사회가 노인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1년 후 재단 1주년. 재단 설립 1주년 기념식이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도왔던 노인들, 자원봉사자들, 언론, 그리고 정치인들까지요. 저는 단상에 올라 연설을 했어요. 1년 전 저는 법원 복도를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75살의 할머니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어요.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했고 법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틀렸어요. 법이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저를 도와준 분들이 있었어요. 강준혁 씨처럼 정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요. 준혁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재단은 238명의 노인들을 도왔습니다. 어떤 분은 재산을 되찾았고 어떤 분은 학대에서 벗어났어요. 어떤 분은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조금씩 변할 거예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혼자 재단 사무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1년 전 이맘때 저는 도망자였어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고 저는 절망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살아남았고 싸워서 이겼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있어요. 준혁 씨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그냥 기적 같다는 생각이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게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나 혼자 힘으론 불가능했어. 너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지. 우리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에필로그.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은 여러분 자신도 언젠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존엄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약해져도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법원에서 도망쳐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해요.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니까요. 지금도 저는 매일 재단에 출근합니다. 76살이지만 할 일이 많아요. 도와줄 사람들이 많고 바꿔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제가 겪은 그 끔찍한 일들이 결국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거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결코 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 한정순이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만약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일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싸우려 하지 마세요. 정순 노인 인권 재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하지만 동시에 알아요.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는 것도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싸울 거예요. 모든 노인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